권익위원들이 총 15명인데요. 그중에서 40-50페이지 정도 되는 법리만 검토하도록 했다. 그래서 실제로 15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이제 찬성을 했지만 나머지 이 8명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위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 구성된 권익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번 전원위는 코미디고요. 봉숭아 학당입니다. 네. 정말 그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요. 네. 일단은 그 권익위의 전원위는 2주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권익위원장이 의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3명의 부위원장. 네. 차관급들이죠. 그리고 상임위원 3명, 1급 3명 이렇게 7명이 내부의 정무직이고 네. 그다음에 8명이 비상임위원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데요. 거기는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는 네, 인사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3인 또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 이런 식으로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원위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실제로 그 실무진들, 공무원들이 권익에 들어오는 각종 신고라든지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법령 위반이나 이런 사안을 2주마다 한 번씩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자리예요. 근데 그 전원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보통 그 여러 오랜 기간이 걸려서 그 이해관계인 의견 조율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뭐 법리 검토하고 이런 안이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신고 사안인데 신고 사안이 권익위가 1년에 이런 부패 신고를 한 거의 10,000건 가까이 접수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신고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 조사관들이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신고자 조사, 피신고인 조사, 증거 조사 다 해서 그걸 검토하고 법리 증거 뭐 이런 거 다 검토해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전원이 올리면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실무 단위에서 거의 내용이 정리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그런데 이번 전원위에는 그런 게 다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조사 관련 뭐 사실관계 자료가 네네. 하나도 없이 네. 그 여기가 뭐 법리 사실 판결을 법원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그런 조사 자료, 증거 자료, 그다음에 양당사자 의견 듣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이 또 그 사실 내용이 뭐 검토한 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럼 당연하죠. 그러면 그 배우자인 공직자에 대한 조사나 해야죠. 그런 거 없이. 네.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법리만 가져와가지고 그걸 앉아서 1시간 이상 근데 그걸 논의를 했다는 자체가 코미디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덮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사건이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권익위가 처리했던 전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처리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권익위 유권에서 집에 보면 요런 비슷한 사안이 있어요. 공직자의 배우자 부인이 뭐 선물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그 뭐 청탁 이런 유사한 게 있었을 때 여기는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그 결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유권에서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까지 있어요. 자기 얼굴에 침 박히고 세상에. 그냥 스스로 이 자기들의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가지려고 하니 진짜 이런 독립적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마저 스스로 바람 앞에 눕는 갈대처럼 대통령 부부한테 그냥 바로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권익위는 더 이상 자격이 없고 그 존재 의미를 상실했고 사형 선고를 내린 스스로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명품백 사건에 관계된 주요 관계인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들 같이 데리고 그냥 순방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상 수사방해 아니냐라는 뭐 비판도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분들이 과거에도 네. 그 봉화마을 방문할 때 그 뒤에 서 있었던 그분들. 그분들이라 네. 그때 민간인이 예. 그런 공식 행사에 동행했다고 아마 논란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 이제 정식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그 디올백 수수 때에 이제 현장에 이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요 참고인이고 증인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나 뭐 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실제 그 금품 수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아직 수사도 뭐 진행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뭐 수사 방해일 수도 있지만 증거 우리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네, 네. 대해서도 뭐 이렇게 뭐 검찰청에 모여가지고 정인들이 뭐 모의하고 네, 네.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네, 네, 네. 논란이 제기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증거 조작을 할 가능성도 있고 네. 증거를 인멸을 모의를 할 가능성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떠나서 네. 도덕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또 뭐 일종의 공범이나 방조범 이런 것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과 이렇게 아무런 반상 없이 사실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거는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네. 주요 증인들을 동행을 시켰다는 건 반성이 없는 네. 정말 이 국민들 앞에서 이 뻔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22대 전반기 국회 그 개문발차 형태로 출범은 한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돌림노래 형식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최소 3차례 정도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일단 헌법상의 권한, 뭐 이른바 특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헌법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네.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모든 법을 거부하겠다. 특히 여야 이제 모든 법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된 법은 다 거부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공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대통령실의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도 최혜병 특검 네. 이런 경우 거부권 네.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것도 거부권을 네. 행사를 했었죠. 맞아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거부권의 남용이죠. 네. 그래서 내재적 한계를 침해한 걸로 네.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학계의 정설, 이 논의 네. 이런 걸 좀 반영하는 예. 그런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안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